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 IT 1세대를 대표하는 IT계의 현자 박태웅 의장님입니다. 대표 저서로 눈 떠보니 선진국을 쓰셨고요. 2021년에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하셨죠. AI 시대를 맞아 출간하고 있는 박태웅의 AI 강의 시리즈는 독자들이 직접 뽑은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책으로 인공지능의 원리부터 사회적 영향력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의사회 박태웅 의장님 모시고 인생책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의장님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워낙 소개가 좋아서 더 못할 말이 없는데 IT 업계에서 수십 년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그렇게 작가 활동도 하고 AI 커뮤니케이터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녹서 포럼도 이끌고 계시죠? 네네. 녹서 포럼도 조금 소개 들을 수 있을까요? 녹서라는 게 이제 그린 페이퍼라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화이트 페이퍼, 백서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혹은 이런 정책을 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게 백서인데 유럽연합은 백서를 쓰기 전에 녹서를 먼저 발간을 합니다. 그 녹서는 뭐냐면 당대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를 담은 게 백서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가 하고 각계각층에서 질문들을 모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다 모아서 그걸 카테고라이즈하고 정리를 해서 펴내는 게 녹서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이와 같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오 하고 각계각층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계, 시민사회, 재계, 학계 곳곳에서 공론화를 해서 자기들의 답을 보냅니다. 그럼 그 답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백서예요. 백서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질문을 모은 그런 작업들.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백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백서가 나온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권위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과정이 다 빠진 채로 공무원들이 몇 명의 전문가를 모아서 그냥 회의 몇 번 하고 백서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썼냐? 뭐 현장을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걸 짚지도 않은 채로 이걸 쓰면 어떡하자는 거냐. 온갖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언뜻 보면 질문을 묻는 과정, 공론을 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백서를 내고 실행을 하니까 빨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 줄인 시간의 3배, 4배를 뒤에 써야 되고 실행한 다음에도 현장과 맞지 않아서 2번, 3번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게 이 녹서와 백서 같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녹서라는 그 단어와 개념 자체를 녹서 포럼이 뭐지 하고 검색하다가 의장님 인터뷰를 읽고 알았어요. 그린페이퍼라는 게 있구나. 그러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백서가 아니라 녹서인데 녹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저런 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잖아요. 후발 추격국이 안 해도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문제 진단, 문제 정의. 이게 무엇이다라는 데피니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해놓은 문제를 따라가는 거를 베껴서 따라가면 되거든요. 빨리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오느라고 문제를 정의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따라가는 건 정말 잘했는데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IT 업계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냐면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라는 과제를 내놔요.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떤 거를 기획을 해서 가면 묻는 말이 뭐냐면 이거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선례가 있냐? 네. 없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계 최고라면서요. 선례 없이 뭘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선례 보니까. 없이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평가할 줄도 모르고. 네. 그래서 과제를 낸 사람도 너무 당황하고 네. 그 제안한 사람도 너무 당황하는 어이없는 일이 이게 실화예요. 제 주변에서 아주 여러 번 겪은 일입니다. IT 업계는 그걸 조금 이제 더 일찍 겪었겠고 이제 여러 사회 문제들 다 이제 네. 정의가 안 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맞습니다. 없고 정말 AI도 아마 그 중에 큰 문제 AI가 하나일 대표적이에요. 텐데요. 네, 이건 지금 미국도 처음이고 중국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다 똑같은 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베끼고 따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가 뭔가 네, AI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네, 그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네, 이 질문은 너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 거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되고 에너지를 좀 아끼려면 유럽연합이나 네. 이런 나라들하고 손잡고 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이 AI가 저뿐 아니라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변혁일 거고 그 변혁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건데 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막 두려워하던 차에 박태용의 AI 강의 2026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많이 감사합니다. 배웠는데 이 책 서문에 보니까 바로 1년 전에 박태용의 AI 강의 2025가 있었고 개정판이다. 네. 근데 개정판이지만 개정판이 아니라서 2025도 절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2026은 사실상 새로운 책이라고 다른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2025는 안 읽고 2026만 읽었는데 네. 추격자로서 2025, 2026 이렇게 두 권의 책 이렇게 연달아 내신 이유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이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AI가 워낙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리고 네. 작년 말부터 명백히 가속도를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 빼고 네. 나머지는 다 다시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70% 이상이 바뀌었으니까 개정이라고 하긴 어렵죠. 보통은 그러면은 그냥 책 제목도 완전히 바꾸실 생각은 혹시 안 근데 하셨나요? 이제 그 기술 부분,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을 공유하니까 네. 그걸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하기엔 또 제가 또 양심에 걸려서 그 보통 이제 쓰고 있으면요. 그 원고지가 아니고 A4지로 몇십 장씩 썼다 버리는 일이 꼭 생깁니다. 네. 쓰고 있으면 쓰고 있는 와중에 그게 구문이 오픈 AI, 되어버리는군요. 구글,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내놨는데 그게 작은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어떤 것들이 나오면 네. 그거 빼고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A4지로 뭐 최고 많이 버릴 때는 100장 쓴 것까지 버려봤어요. 130장인가? 원고지가 아니고 A4지로. 가슴이 정말 쓰리셨겠네요. 아, 그렇죠. 아마 무슨 책을 쓰다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경험은 인류 역사에 그런 저자의 경험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왜 무슨 원조 썰렁탕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썰렁탕 레시피 하나로 60년 정도 해야지 너 좀 치는구나 하잖아요. 이쪽은 한 일주일 지나면 뭐 낡은 소식을 가지고 그래. 아니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현기증이 날 지경이고 네, 네. 한 2주에 한 번쯤은 뉴스 볼 때마다 뭐 이게 가능해? 막 이런 게 진짜 보름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네. 그 오픈 AI 창업자, 네. 그 테슬라에도 있었던 세계적인 AI 학자 안드레이 카파티가 몇 달 전에 내가 지금처럼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픈AI 창업자가 AI 창업자가 그럴 정도인데. 네. 근데 제가 박태용의 AI 강의 2026을 읽다가요. 네. 약간 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따라가는 게
가능한가? 박태용의 AI 강의 2026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한참 이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대목들도 있었고요. 정말 반성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문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진짜 좋은 책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그거를 빼고 읽어도 다 이해가 되게 예,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독자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기술적인 설명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책 냈을 때. 네. 그래서 두 번째 책부터 이건 안 읽고 지나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더 깊은 기술 설명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네. 깊이 들어가기, 더 깊이 들어가기 이렇게 배치를.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폰트가 이제 다르게 돼 있고 크기 글자 크기도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건 한자 한자 다 읽어야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읽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같은 AI 커뮤니케이터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게 이미 오픈 AI 창업자가 몇 달 뒤처진 걸로 이렇게 뒤처진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나와 저와 이제 저 첨단에 있는 사람들의 거리는 진짜 한 몇백 년, 몇천 년 거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과연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가 이 AI로 인한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걸까? 어떤 AI 커뮤니케이터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세상이 두 쪽이 나겠구나. AI 리터러시를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AI 리터러시가 이게 너무 희망적인 생각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을까? 그게 이 시대가 가져다 주는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그런 정도를 느끼는 것으로도 리터러시는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네. 지금이 이제 가속하는 시대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랬어요. 네가 부와 권력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혹은 명예와 권력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네가 명예를 가지던 부와 권력을 가지던 둘 중에 하나를 내지 둘 다 탐하면 너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통 그랬어요. 선비가 될 거냐? 상인이 될 거냐? 그렇죠. 선비가 될 거냐? 권력자가 될 거냐? 네. 그런데 지금 인류 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부와 권력이 한 자리로 모이는 시간이 된 거예요. 좀 무섭습니다. 별로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권력은 선출 권력도 아니고 비선출 권력이죠.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가 있지 않으면 연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보통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시작 라인에서 1,000억이잖아요. 제대로 돌리면 조 단위. 그러니까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입장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경주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개별 기업 단위로 못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GPU 사줄 테니 해봅시다 하고 하는 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그 프로젝트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별 기업들이 입장권을 못 사니까 정부에서 사서 나눠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종류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 리터러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의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무섭고 그렇습니다. 이 AI 혁명이 이제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혁명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걸까? 뭔가 진짜 엄청난 거대한 변혁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거대한 변혁이 하필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걸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증기기관 발명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크다. 구텐베르크 시절이랑 비슷하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멀리 나가가지고 이거 농사 시작한 거랑 비슷하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아닌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건 농사보다 더 큰 거다. 농업혁명보다 더 큰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뭐 정답을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모를 것 같긴 하지만 의장님 좀 어떠신가요? 앞에 이 변혁들을 보시면 저는 무슨 이제 느낌이신가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네. 먼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에 관한 문제인가? 변혁에 관한 문제인가? 네. 아니면 집안이 꺼지는 것에 관한 문제인가? 네. 근데 저는 이게 집안이 꺼지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네. 첫 번째 산업혁명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는 100년에서 150년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서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아닌 시기에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필 거기 걸린 겁니다. 너무 운이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산업혁명은 100년에서 150년에 걸쳐가지고 됐는데 지금 저희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뭐가 전 세계가 이번 산업혁명은 10년, 15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지난 산업혁명이 기계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겠다라는 시도라면 이번 거는 기계로 인간의 마음을 대체하겠다라는 시도인데 그러니까 처음과 다른 점이 몸과 마음을 다 대체당하는 첫 번째 인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지금? 그래서 아마 한 5%에서 10% 정도의 사람은 막 이렇게 three를 느낄 거예요. 와, 내가 산업혁명의 가운데 있게 되다니 난 행운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한테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이 5%에서 10%나 되는군요. 심지어 예수께서도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도 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잔을 받으셨지만 우리도 지금 그런 거죠. 피할 수 없는 잔을 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이제 땅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데 뭐 문화, 뭐 기술, 뭐 저희의 뭐 가족 제도, 뭐 인간관계 이런 게 다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그 땅바닥이 훅 꺼지면 꺼질 때 그 땅바닥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뭘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기도를 올려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각이 움직이는 시기다. 그런데 지각이 움직이는데 집을 지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땐 당분간 텐트를 지어야 된다. 막 심하게 움직이면 또 걷었다가 또 치고 걷었다 또 치고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안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각은 계속 움직여요. 이게 10년, 15년 정도에 걸쳐서 아주 집약적으로 지극히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 인류 중에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불행인 점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저희가 지금 당분간 뭔가 좀 기둥을 박고 뭘 구조물을 올릴 노력을 해도 그게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좀 단단한 마음을 좀 가져야겠군요. 내가 지금 뭘 해도 거대한 환경 변화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합의 과정, 지극히 유동적인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답이 없는 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땅이 꺼지는 시대에 잘 사는 법 계속 책 얘기하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용 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장님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3권을 먼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3권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중에 한 권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생책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29권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29권과 함께 또 그 29권에 한 줄씩 평을 주시면서 그 평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거는 일라이저 베일리 느낌표 한 줄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독서 이력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게스트의 추천책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감동받기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체로 좀 공부가 되는 그런 문서였고요. 그리고 읽는데 한 앞에 한 절반 정도는 이건 제가 손을 못 대겠다. 뭐 이렇게 하이데거, 사르트르, 뭐 칸트, 플라톤, 막 헤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소 독서를 어떻게 하세요? 그건 주로 대학교 때 읽은 책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81학번인데 네.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네. 80년대 광주에서 비극이 있었을 때 네. KBS, MBC에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군인이 민간인을 죽인다, 몹쓸 짓을 했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방송을 했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저걸 KBS에서 왜 방송을 하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81년도에 네. 서울로 대학교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게 유언비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3 때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네. 대학생 때 제가 하셨고 80년대 고3이었으니까 네. 81년도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유언비어가 아니라. 네.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실히 주어진 규칙에 따라 잘 살아도 터무니없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제 살고 있던 삶이 자체가 다 거짓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헛똑똑이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네. 속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공부가 철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인식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4년 내내 철학 공부하다가 웽 하는 소리가 나오면 나가서 데모하고 하고요. 그럼 나가서 데모하고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러다 한 번은 잡혀서 정학도 먹고 네. 그리고 4년 내내 지나면서 그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시대의 비극과 존재론적 위기와 고전과 여러 가지 행동과 이런 게 겹친 격렬한 20대를 보내셨네요. 네,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후에 언론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거쳐가지고 기업인이 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철학책 읽은 것들이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지극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네. 정말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인터넷 업계, 디지털 업계로 와서 네. 적용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진수에 기반한 거잖아요. 네.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컴퓨터는 뱉어요. 못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들하고 대화할 때 네. 제가 기술을 몰라도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충분히 논리적이지 않으면요. 그 친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제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진법으로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네.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엄밀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기계는 토해냅니다. 신기합니다. 그 IT 개발의 최첨단에 필요한 게 어떤 뭐 코딩 실력이라든가 뭐 과학 기술 심지어 뭐 그런 거보다 철학 깊은 생각하는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이렇다는 게 요즘에 엔트로픽,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서도 철학 전공한 사람들 많이 뽑아요. 네. 예.
팔란티어가 뭐 이제 고교생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예, 그 커리큘럼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예, 팔란티어는 CEO 자체가 철학 전공자. 네. 예, 그래서 뭐 온톨로지라고 영 맞지도 않는 이름을 지어. 마케팅 용어. 네. 뭐 문제가 좀 없지 않은 기업이지만, 네. 심각한 기업이죠. 함께 보내주신 독서 이력도 진짜 흥미로웠는데요. 늘 책을 곁에 두고 사셨을 것 같은데, 이 대학 입학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운 철학책을 읽기 직전까지 고등학생 때가 책을 안 읽으셨던 시기였다고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책을 못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끔찍한 교육이 있을 수가 있나. 네. 책을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든다는 게 정말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더라고요. 네. 공부하느라고 책을 못 읽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동그란 네모 같은 말이잖아. 네. 그러니까 한국 입시 교육이 얼마나 기괴한가, 기형적인가. 네. 근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째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졌죠. 그래서 저는 네. 한국의 교육부라는 게 꼭 있을 필요가 있나. 굉장히 이렇게 저희 시작한 지 26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도발적으로 집안을 무너뜨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고요. 네. 교육청이 있잖아요. 네. 교육 자치가 지금 시행된 지가 네. 몇십 년이 됐고 각 교육 정책들을 교육감을 밑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교육부가 지금 지극히 협소한 어떤 공간에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50년 동안 바뀐 게 없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과의 수석관 애들부터 줄쭉 세워서 의대 간 지도 벌써 몇십 년이고 고등교육은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선진국인데 대학교 중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학은 하나도 없고 어디로 봐도 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10위 안에 들어간 대학교가 하나도 없지? 50위권, 100위권으로 따져야 두세 개? 그러면 너무 형편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다 전세 사기를 당하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까지 합쳐서 12년에 4년 못하면 16년을 교육을 받아도 계약서 쓰는 법을 안 배우고 나와요. 그렇죠. 민법을 안 배우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16년 동안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안 배우고 나옵니다. 그거 진짜 이상하죠. 네. 그리고 그 자존감을 지키는 법. 네.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공경을 헤쳐나오는 방법도 하나도 못 배운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좀 가슴이 아픈 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좋은 삶이란 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나는 이거 계약할 때 뭘 따져야 되느냐, 회사에서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선생님은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서로 물어보고 있어요. 네. 얘들아 이거 뭐 맞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객지에 나오면 전세 사기범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부는 뭐 한 것이?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의 AI 강의 2026 저자이자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데거, 헤겔, 사르트르를 깜냥이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의장님이 보내주신 책 가운데 마이클 마코트의 질문 리더십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책들을 여러 권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아이로봇, 강철동굴, 파운데이션 요거 한번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승윤 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요렇게 세 권이 아니라 어쨌든 뭐 세 덩어리를 세 덩어리죠. 추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내일 2부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책입니다. 질문 리더십. 이 책은 사실 전 이번에 처음 받고 절판 상태더라고요. 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이제 IT 업계에서 경영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그 사장 아닌 부사장으로 막 20몇 년을 했었는데
경영을 계속하면서 뭐가 막히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미숙에 했을 때 왜 일이 막히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뻔한 일인데 왜 저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고, 네. 왜 부서끼리 싸우지? 그러니까 어느 IT 개발 회사를 가도요. 네.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은 싸웁니다. 그렇죠. 그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로 부서끼리 싸워요. 네.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성공한 회사들도 이렇게 싸우면서 일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혹은 뭐 그냥 성적이 아주 좋은 회사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 뻔한 일인데 잘 안 되는 것과 왜 늘 싸우지? 라는 게 저로서는 화두 같은 거였어요. 네. 이걸 풀어야 된다. 네. 그게 질문하는 능력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경영자로서 이 궁금한 걸 풀어야 경영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계속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게으른가? 왜 저 뻔한 걸 저렇게 하지? 공부를 저렇게까지 안 하나? 게으른가? 두 번째는 무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영자는 이제 위에서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데 네, 이제 개발부서건 기획부서건 디자이너들 모여있는 부서건 그거를 왜 외면하지? 왜 너무 뻔해 않지? 보이는데 네. 뭐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거나 게으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지금 너무 쉬운 답을 찾고 있다. 이건 답이 아니다. 네. 해석을 못하면 마구 갖다 붙이는 어떤 것일 것 같다. 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제가 느끼게 된 게 서로 보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본 것과 네.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들어간 입구와 이 친구들 들어간 입구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반드시 해야 될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회의 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는 이제 여러 부서에서 모인 네, 각 부서장들 상대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를테면 이 서비스의 주된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왜 쓸 거라고 생각하냐. 네. 네가 푼 전제의 근거는 뭐냐. 네. 경쟁 서비스는 왜 쓰고 있을 것 같으냐. 네. 그 경쟁 서비스를 쓰는 걸 그만두고 우리 서비스로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네 전제를 확인하려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사고의 흐름에 맞게 질문들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맥락을 같이 하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답들은 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 일이 되고요. 해결책도 자기가 낸 해결책이 돼요. 그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개발부서의 목표는 고객들이 써야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시받은 경영자가 지시한 그거를 구현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거나 네. 경영자를 욕을 하면서 많이 해요. 디자인 부서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왜 하는 건지 안 물어보고 그냥 한 다음에 디자인 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 해달랬다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초입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왜 질문을 해야 하나? 그리고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네. 좋은 질문은 열려있는 질문이어야 돼요. 그 결말을 나도 알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네. 토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서비스를 누가 쓸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받은 질문들은 굉장히 다친 질문들이었거든요. 강명아, 너 뭐 잘못했어? 뭐 이런 거. 네네네. 그 다친 질문이 네. 폭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의 주도성을 다 뺏는 거예요. 질문자의 의도에 쏙 드는 네. 얘기를 해야죠. 네, 제가 거짓말했어요. 뭐 이런 거. 뭐 맞아요. 안 그러면 두드려 맞고. 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열려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요 책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책과 함께 보내주신 의장님 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능력은 책이랑 상관이 있다. 이렇게 예, 또 그렇습니다. 적어주셨어요. 예. 그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르네상스적 인간의 복권이라거나 교양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더라도 네.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배운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태양계 행성수 같은 것도 바뀌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뭐 필름 카메라를 촬영하는 법을 배우고 졸업을 했더니 전부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배우고 나왔더니 다들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거나. 그렇죠. 그 팩스를 분해 조립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나왔더니 이메일을 쓴다거나.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든지 간에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60년 된 설렁탕 레시피를 배워도 뭔가 그 고객 접대하는 영업하는 방법이 바뀔 것 바뀌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능력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탐색하고 검색하고 사고해서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진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졸업하면 분명히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걸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도 하고 그 탐색하고 학습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독서와 토론과 경청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배워야 될 것들이 계속 사이클도 점점 짧아지면서 계속 생길 것이고 그걸 안 배우면은 큰일 난다는 것까지는 잘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 배우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배운다.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AI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책을 읽어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그 뇌의 활성화 정도를 보면 그 이를테면 AI를 써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있을 때 뇌세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도 뇌세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요. 수동적인 태도로 그걸 수동적으로 그냥 보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뇌에서 새로운 개념이 어떻게 생기냐. 보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뉴런의 덩어리예요. 뉴런의 연결 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저렇게 형성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그게 핵심인데요. 그 첫 번째는 너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니? 세 번째가 이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니? 이 세 가지를 통과하고 나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생겨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치는 게 그거예요. 시험을 중간중간에 가르치다 시험을 치는 이유가 얘가 이 개념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인지 이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인지 완전히 이해해서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요 세 칸까지 가면 머릿속에 새로운 뉴런의 연쇄고리가 생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뉴런의 연쇄고리가 생기려면 뉴런이 활성화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AI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쇼츠를 보고 있을 때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정말 몸으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술 마시고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네, 못 봐요. 네. 네. 그게 되게 피곤한데 네, 몰랐어요. 이제 맨정신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술을 마시면 뇌가 이제 많이 저하되니까 책을 읽다 보면 그때는 글자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데도 유튜브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별개의 지능이거든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별개의 지능이에요. 디지털 지능이죠. 네. 그럼 얘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얘가 답을 줬어요. 네. 그럼 그 답을 읽고 제가 이어지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내가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다 정도 수준이면 AI가 토해내는 답에서 한 칸도 더 못 나가요. 제가 이렇게 그거 진짜 요즘 실감하는 게요. 이제 집안 어르신 모시고 요즘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면은 정말 그 환자와 보호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 대학병원 의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예, 제가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수준으로 딱 설명을 해주시고 그쵸. 예,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지금 병기가 어떻게 되고 뭐 저희가 뭘 기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여쭤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뭔가 약간 AI랑 대화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AI가 증폭기인데요. 네. 명백히 증폭기인데 사람에 따라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예요. 내가 가진 것에 곱하기를 해주는데 곱하기 해주는 배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발자들 사이에는 슈퍼코더라는 개발자가 있어요. 슈퍼코더. 그냥 코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의 개발자보다 10배쯤 잘하는. 네. 근데 그 개발자들끼리는 알아요. 네. 누가 슈퍼코더인지. 네. 그래서 쟤랑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슈퍼코더들의 지금 AI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효율이 더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정해진 배수로만 곱해줘도 불평등이 커질 텐데. 커지죠. 근데 이 곱하기 몇이냐, 이 몇도 달라진다. 일반 개발자들은 30%, 50% 효율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한쪽은 30배가 좋아지는 거고 이쪽은 30%가 좋아지는데 모수가 이건 1이고 저긴 1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다. 네.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경청하는 힘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화를 그쪽에서 내놓은 답을 충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경청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깊이 경청할 수 있어야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설령 상대가 AI더라도 똑같습니다. 네. 네. 박태영 의장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마이클 마커트의 질문 리더십. 이 질문 리더십 이야기를 나누면서 AI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장님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그 비틀즈의 Something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네. 이게 그 비틀즈 에비 로드라는 판에 실린 건데 네. 그 보통은 존 레논하고 또 누구죠? 폴 맥카트니 둘이 다 작곡하잖아요. 네. 이건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곡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 조지 해리슨 존 레논이 에비 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했던 그런 프랑크 시나트라가 가장 로맨틱한 곡 50곡을 뽑는다면 이게 1등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야, 비틀즈의 가장 로맨틱한 곡으로 꼽히는 노래를 폴이나 존이 작곡하지 않고 조지가 했군요. 네. 비틀즈의 Something 들어보겠습니다. 비틀즈의 Something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의 AI 강의 2026 저자이자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이번에 인생책 두 번째 책인데 한 권이 아니라 좀 여러 권을 제가 묶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앞서 질문 리더십 가지고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이 아시모프의 책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조금 소개만 드리고 2부에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 묶은 책은 멋대로 묶은 책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그리고 강철 동굴 강철 도시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책
단행본 제목이기도 하고 거대한 시리즈 제목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의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아시모프라 그러면 네. 20세기 SF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서양의 판타지물에 반지의 제왕이 있고 네. 동양의 무협지의 영웅문이 있다면 네. SF에는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고요. 네. 이게 지금 정말 AI 시대하고 되게 잘 들어맞는. 네. 너무 책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이 준비를 하면서 이 보내주신 책 목록을 보고 있다가 어라?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이 책으로 나눌 수 있네? 그런 소리를 골랐습니다. 저도 그 읽은 지 오래된 책들이라 다시 쭉 들여다보면서 이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책 소개를 제가 짧게 드리면 이제 아시모프가 로봇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거대한 시리즈를 썼었고 파운데이션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 두 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말 장대한 정말 뭐 수십만 년? 뭐 배경이 뭐 수만 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대한 좀 근미래에서 아주 먼 미래까지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근데 처음에 인류가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같이 살던 문명에서 나중에 이제 거대하게 은하계에 퍼져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진 그런 미래까지 그렸는데요. 뭐 요 정도로 하고 네. 박태용 의장님과 함께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 대표 시리즈 두 시리즈를 지금 소개만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고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그래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들으실까요? 아주 옛날 밴드인데요. 마멀레이드라는 밴드가 Reflections of My Life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이게 그 분위기가 정말 너무 그 쓸쓸하고 멜랑콜리하고 들으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눈떠보니 선진국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IT 전문가 박태용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과의 만남은 내일 2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